자, 여러분 이번 시간 다룰 내용은 사회문화현상을 탐구하는 태도와 연구윤리인데 여기 부분은 뭐 크게 어렵진 않아요. 그냥 가볍게 이런 내용이 있구나 정도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사회문화현상을 탐구한 태도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네 가지 태도가 있는데 외우실 때는 이게 계객상성이다 이렇게 외워주세요. 그래서 개방적 태도, 객관적 태도, 성찰적 태도, 상대주의적 태도. 그래서 계객상성 이렇게 외워주시면 되는데 그냥 뭐 가볍게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여기 파트가 뭐 이렇게 자주 출제되는 파트는 아니어가지고 그래도 이제 혹시 출제될 수 있으니까 구분 정도는 할 수 있어야 된다. 자, 개방적 태도는 말 그대로 마음을 열어놓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탐구 방법이나 결과에 대해서 여러 가지 가능성, 공존할 수 있음을 인정하는 태도다. 그래서 뭐야? 내 생각이 틀릴 수 있다. 이런 걸 가지고 연구하는 태도를 말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주장에 대한 비판을 허용하고 새로운 사실이나 주장을 편견 없이 받아들이는 태도를 말합니다. 근데 편견 없이 받아들인다고 하는 것이 무조건 다 수용하겠다는 건 아니고요. 검증되기 전까지는 이제 하나의 가설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의 가설로 받아들이는 것. 그래서 이 개방적 태도라고 해서 타인의 주장이 무조건 옳다 이런 게 아니라 그 하나의 가설로서 그냥 편견 없이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상대주의적 태도는 이제 내 입장이 아니라 상대방 입장에서 사회문화 현상을 이제 연구해보는, 탐구하는, 이해하는 그런 태도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다양한 사회문화 현상이 지닌 고유한 의미, 가치, 그것에 담긴 이유나 맥락 등을 내 입장이 아니라 그 사람의 입장에서 이해해보는 그런 태도를 말합니다. 예를 들면 식인 풍습이 남아있는 뭐 아프리카 원시 부족이 있다고 해봐요. 그럼 우리 입장에서 본다면 아니 식인을 하다니 어떻게 이렇게 야만적이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겠지만 그게 아니라 그들이 식인을 하는 의미는 무엇인가, 거기에 그런 식인을 하게 된 풍습이 남아있는 이유나 맥락은 무엇인가. 예를 들면 어떤 아프리카 부족은 이 죽은 사람의 시체를 먹음으로써 그 사람에 대한 존경을 표현하는, 그 사람의 어떤 육신을 내 안으로 받아들이는 이런 의미를 부여하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의 시선으로만 본다면 그건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상대방 입장에서 고유한 의미, 이유나 맥락 이런 것들을 이해해보는 것이다. 그 사회의 기준에서 이해하는 태도. 자, 객관적 태도는 말 그대로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구자가 제3자적 입장에서 보는 것이고요. 자신의 주관적 가치나 이해관계에서 벗어나 이제 제3자의 관점에서 편견, 선입견 이런 것 없이 사회문화 현상을 탐구하는 것이다. 그래서 사실로서의 가치를 중시하는 거예요. 사실. 사회문화 현상을 이제 사실로서 이해하는 그런 태도를 객관적 태도라고 합니다. 여러분 참고로 비교해 보면 객관적 태도는 제3자적 입장이고 여기 보면 상대주의적 태도는 그 사회의 기준에서 이해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연구 대상의 입장에서. 요거 친구들 은근히 헷갈려 하거든요. 상대주의적 태도는 연구 대상의 입장에서 이해해보는 것이고 객관적 태도는 제3자의 입장에서 이해해보는 겁니다. 완전히 다른 이야기예요. 자, 성찰적 태도는 사회문화 현상을 있는 그대로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 맥락도 고려해서 적합성을 따져보고 현상 내면에 담겨있는 인과관계나 의미를 능동적으로 탐구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냥 무비판적으로 그냥 사회문화 현상에 대한 연구를 그냥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이게 정말 그럴까? 하고 이제 깊이 있게 이제 생각해보는 그런 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뭐 어려운 내용은 없고 이제 이렇게 능동적으로 인과관계나 의미를 탐구하는 것이기도 하고요. 덧붙여서 이제 내 연구 결과를 내 연구 절차들이 잘 진행되었나, 연구자 입장에서 내 연구가 잘 진행되었나 이렇게 되짚어보는 태도이기도 합니다. 내가 연구를 잘했는지 되짚어보는 그런 태도이기도 하다. 성찰이란 말이 그렇잖아요.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걸 성찰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렇게 능동적으로 탐구하는 것 플러스 자기가 연구가 잘 됐는지 되짚어보는 태도이기도 하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글자 따가지고 계객상성으로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계객상성. 자,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가치 중립과 가치 개입 문제인데요. 자, 이 양적 연구에서 특히 우리가 요 부분을 이제 구분을 좀 잘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가치가 개입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개입되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일단 가치 중립이라는 말을 보면 가치 중립, 연구자가 특정 가치에 치우치지 않고 사실에만 근거해서 연구하려는 자세다. 그래서 어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주관적 가치 이런 것들을 배제하고 연구하는 자세가 가치 중립인데
이 과학적 탐구 과정에서 특히 이제 양적 연구 과정에서 가치 중립과 가치 개입되는 과정들이 있습니다. 자, 연구 문제를 인식하고요. 자, 가설을 설정하고 연구 설계할 때는 이 연구자의 가치, 주관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문제를 인식할 때 그래도 내가 평소에 관심 있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갖게 될 겁니다. 가설을 설정할 때도 내가 평소에 가지고 있는 생각을 바탕으로 가설을 설정하게 될 것이고, 그 연구 설계할 때도 연구자가 선호하는 방법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질문지법을 선호하는 사람은 질문지법을 택할 것이고, 실험법을 선호할 사람은 실험법을 택할 것이고, 문헌연구법을 선호하는 사람은 문헌연구법을 택할 테니까 이 세 과정에서는 연구자의 연구 의도, 가치가 개입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설 설정 단계에서 가치 개입이 있어서는 안 된다. 이러면 X예요. 가설 설정에서는 가치가 개입될 수 있다. 문제의식, 연구 설계도 마찬가지다. 자, 그런데 엄격하게 가치 중립이 되어야 되는 과정들이 있습니다. 바로 여기 파트죠. 그래서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고 이거를 막 자기 마음대로 자기 가치를 부여해서 막 자의적으로 자료를 수집하면 객관적 연구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분석된 결과를 가지고 가설을 검증하는 이 부분 역시 자신의 어떤 주관적 가치가 들어가서는 안 되는 것이고요. 마찬가지로 연결되어 있는 결론 도출까지 역시 가치가 개입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연구자가 가치 개입을 하게 되면 이 연구하고자 하는 사회문화 현상이 왜곡될 수 있기 때문에 자, 여기 세 부분은 엄격한 가치 중립이 요구된다. 자, 그리고 이제 연구 결과를 활용할 때는 어떻게 되냐면 연구 결과의 활용은 자, 사회에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사회적 가치, 보편적 가치를 가지고 이제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는 어떤 주관적 가치가 어느 정도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 예를 들면 제가 양적 연구할 때 설명을 드렸던 예를 들어보면 SNS를 많이 할수록 학생들의 어떤 우울감이 올라갈 것이다. 이런 가설을 가지고 검증을 해보자고 하자고요. 자, 그러면은 어쨌든 이 가설을 제가 세운 것, 이 문제 의식을 갖게 된 것은 역시 나의 주관적인 그런 관심사가 반영된 것입니다. 그래서 연구 문제 인식 가설 설정 주관이 들어갈 수밖에 없고, 연구 설계할 때도 이제 누구는 뭐 질문지법을 통해서 학생들의 SNS 활용 시간과 우울감 간의 관계를 조사할 것이지만 누군 또 실험을 통해서 학생들을 아예 SNS를 안 하게 만들고 어느 그룹은 SNS를 이제 강제로 하게 만들고 해가지고 이렇게 비교하는 실험법을 통해서 연구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주관이 들어가는 겁니다. 거기에 어떤 방법을 고를지는. 근데 이제 자료를 수집하고, 자, 예를 들면 질문지법을 통해서 수집했다고 해봐요. 그래서 질문지를 통해서 자료 수집을 하고, 그걸 가지고 통계 분석을 하고, 그리고 이제 그걸 검증하고 결론을 도출한 이 과정은 주관이 개입된다면 그건 객관적 연구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SNS를 많이 할수록 우울감이 올라간다는 걸 확인을 했어요. 그럼 결과를 활용할 때 어떻게 하겠어? 어떤 사람은 아예 SNS를 청소년들이 못하게 만들어야 된다. 이거 법제화 시켜야 된다. 이런 이제 주장을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은 이제 학교에 어떤 SNS 중독 방지 교육 이런 걸 강화해야 된다. 이런 교육으로 풀어가려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연구 결과를 활용하는 건 역시 사람들마다 가치 판단이 들어가는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이게 잘 봐두시면 돼요. 엄격하게 가치 중립이 강조되는 부분은 이 부분이다. 자료 수집 분석, 가설 검증, 결론 도출이다.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여긴 자주 출제되니까 꼭 기억을 해두세요. 자,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자, 연구자가 지켜야 할 연구윤리 나와 있습니다. 사회문화 현상에서 연구윤리의 필요성. 여기는 그냥 뻔한 얘기라서요, 여러분. 막 뭐 집중해서 외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가볍게 연구할 때 이런 것들을 유념해야 되는구나 정도로 판단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사회문화 현상은 인간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엄격한 윤리를 요구하고요. 연구 결과가 과정을 정당할 수 없기 때문에 비윤리적이거나 인간 생활에 해를 끼치지 않아야 된다. 자, 연구윤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뭐 여기는 이제 잘 이해하고 기억해둬야 된다 그러는데, 여러분 뭐 이제 제가 뭐 막 외우는 걸 강조하지 않는 이유는 다 읽어보면 여러분 그냥 자연스럽게 외워지기 때문이에요. 어려운 내용은 아닙니다. 당연한 얘기라서. 자, 대상자와 관련된 윤리 원칙 뭐가 있냐면 대상자의 명예훼손이나 인권 침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 당연하죠. 뭐 설명할 게 있어요. 연구의 성격, 목적, 내용 등에 대해서 사전 정보를 제공하고 동의를 얻어 자발적으로 참여하도록 해야 된다. 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뭐 예를 들면 실험법 같은 경우는 미리 연구 목적을 알리면 이 사람들이 의도적으로 좀 내 연구 목적에 반하는 그런 행동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연구 목적에 적합한 그런 행동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연스러운 행동이 안 나올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실험법을 할 때 사전 정보를 내가 이걸 연구할 텐데 그래서 당신한테 어떤 반응이 나오는지를 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막 인위적인 반응을 유발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이 목적이나 내용 등에 대해서 사전 정보를 못 제공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경우라도 사후에라도 사실은 저희가 이런 걸 연구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어요 라고 그거를 알려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사전 정보를 제공하는 게 기본 원칙인데 실험법 같이 어떤 영향을 미리 미칠 수 있는 경우는 이제 사후에라도 꼭 사전 정보를 제공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사 과정에서 사생활을 존중하고 분석과 보고 과정에서 비밀을 보장하고 뭐 당연한 얘기죠. 연구 과정과 관련된 윤리원칙 보면 편파적인 자료 수집이나 수입된 자료의 조작이 없어야 된다. 그래서 내 가설을 일부러 막 수용하게 만들려고 그 내 가설에 적합한 가설을 뒷받침하는 자료만 막 내가 인위적으로 수집을 한다면 그거는 이제 연구윤리에 어긋나는 객관적 연구라고 할 수가 없겠죠. 역시 마찬가지로 수집된 자료를 내 마음대로 데이터를 막 조작하고 이러면 그럼 뭐야? 역시 자료 조작이 있는 제대로 된 연구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수집한 자료에 왜곡된 해석이 없어야 하고요. 마찬가지로 수집된 거, 그리고 이제 다시 수집할 때 편파적으로 하거나 수집된 자료를 조작하거나 그 자료를 해석할 때 왜곡이 없어야 된다라는 그런 얘기고요. 자, 결과와 관련된 윤리 원칙도 나와 있습니다. 확대 해석을 하지 말고 왜곡하지 말고 타인의 연구 결과에 대한 표절 이런 것들 하지 말아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연구 목적과 다른 이상한 목적으로, 옳지 않은 목적으로, 뭐 기업에서 예를 들면 자기네들이 이런 거 마케팅으로 활용하겠다라고 해서 그런 목적으로 이 참여자의 동의가 없는 이제 그런 방식으로 사용되지는 않아야 된다라는 이런 원칙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자의 연구윤리였고요. 자, 뭐 여기 크게 어려운 내용은 없습니다. 오늘 이제 방금 보신 내용들은 그냥 가볍게 봐주시면 됩니다. 가볍게. 자, 마치고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겠습니다.